CBS 두실 라이브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1부 전문가 세 분 고수 열전 잘 보셨죠? 김광석 교수가 진행하고 이광수 광순회 복덕방 대표,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이렇게 세 명의 고수가 우리 유구한 그 고민거리입니다. 이놈의 부동산 대체 언제 사야 되는 거야? 내 집은 언제 오르는 거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열전을 벌였습니다. 이어서 2부 고수 열전을 정리하고요. 2부에서는 관련 최신 뉴스를 픽 해드리는 시간이에요. 그 큐레이션까지 해드리니까요. 저는 CBS 윤진아 기자고요. 함께 해주실 그 서정암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나연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셋이서 세 문장으로 정리한 큐레이션 그리고 픽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 문장으로 정리를 했어요. 첫째, 가격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매매가는 빠질 수밖에 없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줄다리기, 금리가 승부를 가른다. 이고요. 세 번째는 부동산은 심리, 정부의 카드 남발은 끝장 증명인가. 이렇게 세 개고요. 김나연 기자가 첫 번째 픽을 준비하고 최신 뉴스도 뽑아오셨죠? 맞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요. 아파트 가격 감당되는 수준 아니다. 입니다. 저는 원래 감당이 안 되는데 지금은 더 감당이 안 되는. 맞습니다. 요즘 결혼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네. 진짜 뭐 벌어서 이게 과연 언젠가 살 수 있는 것인가. 구름 같다. 손에 잡히지 않는다. 전 별 같던데요. 막 이러면서. 네, 그런 얘기들 제가 하시더라고요. 느끼고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결혼한 사람이거든요. 못 샀잖아요. 그래서 못 샀어요. 구름 같죠. 감당 안 돼요. 네. 근데 부동산 시장 최근 한마디로 정리하면 딱 이겁니다. 전세는 활발, 그리고 매매는 한산. 그렇죠. 네, 이 전세랑 그 매매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없고 둘이 같이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광수 대표도 비슷한 얘기 했습니다.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이 반대로 돌아간다. 어떤 얘기 했는지 들어보시죠. 전세 시장이 좋다고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역설적으로 매매 시장이 안 좋기 때문이에요. 네. 집을 사지 않으니까 임차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고요.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쭤본 거고, 첫 번째 안 좋은 이유는 수요가 감소했다. 이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특히 유효 수요가 줄어들었어요. 집값이 너무 비싸서. 서울 아파트 중에서 중간 소득자가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살 수 있는 양이 5, 6년 전에는 30%였는데요. 지금 3%로 줄어들었어요. 단호하시네요. 그만큼 사실은 가격이 올라서 유효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집값을 결정하는 건 매물의 양인데요. 매도 물량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기준에서 지금 8만 가구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1년 전과 비교해서 거의 2배 이상이에요. 그러면 너무나 명약관화하지 않습니까? 수요는 감소한 상황에서 팔려는 사람들이 증가하면 집값이 왜 안 빠져요? 그래서 저는 집값이 빠진다고 하는 거죠. 네, 요약해보면 전세는 활발하다. 그런데 매매는 한산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서 보면은 소비자가 이거 지금 매수할 타이밍 아니구나. 좀 그렇죠. 기다려야 되는 관망기구나. 네, 이렇게 판단할수록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자, 우선은 전세가 얼마나 활발한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값이 자료 보시면 43주째 상승하고 있다고 발표가 됐어요. 한국부동산원이 14일에 발표한 3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인데요. 네. 43주째 전세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디게 오르긴 해요. 지난주에는 상승폭이 0.03%였다면 이번 주 상승폭은 0.02%로 조금 천천히 오르고 있습니다. 대세 지형 없네요. 오르긴 오릅니다. 오른 거예요. 네. 반대로 매매는 한산합니다. 전세가 43주째 상승하고 있다면 매매는 16주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간에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지난주 대비 평균 0.05% 하락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세값은 오르는데 매매가 떨어지면 네. 전세 끼고 집 사볼까? 이런 수요가 있을 것 같고 저만 해도 지금이 갭 투자의 적기인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돈은 없지만. 맞아요. 정확합니다. 실제로 근데 데이터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게 거래량이 살짝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아파트 거래량이 쭉쭉 하락해 왔거든요. 근데 진짜 최근에 살짝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대가리를 살짝 들었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머리를 들었다고 머리를 해볼까요?
근데 이게 뭐 사람이 아니지 사물이니까. 그렇죠. 네네. 저 비속어 쓴 거 아니에요. 네. 네, 최근에 살짝 반등했다. 네, 대가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이게 보통 거래량으로 보면은 건수가 느는 것도 거래량이 느는 거고, 그렇죠. 그 액수? 액수가 느는 것도 거래량이 느는 건데, 건수는 한 30% 정도 늘었고요, 액수는 한 35.5%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참 사고 싶은데 매매 가격이 너무 여전히 높아요. 그래서 네. 참 못 사겠더라고요. 아까 뭐 이광수 대표도 말했지만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서 집을 구매할 그런 유효 수요가 없다. 그게 딱 제 얘기거든요. 아니 근데 그러고 보니까 서정 아나운서는 지난번에는 코인으로 되게 짠하더니 오늘은 유효 수요자가 될 수 없는 짠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이제 저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그래요. 다 아. 요즘에 비싸서 엄두가 안 난다는 거예요. 집을 못 사겠다. 맞아요. 근데 그게 현실인 게 뭐냐면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KB에서 발표하는 그 주택 구입 잠재력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 지수가 지난해 4분기 5.9였어요. 이 5.9가 무슨 뜻이냐면 서울의 중위소득 가구, 그러니까 가구가 벌어들이는 그 중간 소득이 624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돈 내 돈 다 내고 집 사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대출 끼고 사잖아요. 당연히. 제일 많이 껴서 한 70% 대출 끼고 아파트 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이 가구가 살 수 있는 집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1등부터 100등까지, 그러니까 가격 순으로 1등부터 100등까지 있다고 했을 때 밑에서 5.9번째, 그러니까 한 94번째 정도 되는 집을 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중위소득 가구. 중간이면 50등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50등짜리 그렇죠. 집 살 수 있어야 되는. 정확합니다. 내가 중위소득 번다는 건 내 소득이 100등 중에 50등 정도 된다는 건데, 내가 살 수 있는 집은 50등짜리 집이 아니고 94등이다. 94등짜리 집을 살 수 있다. 어. 라는 게 통계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아, 와닿네요. 저는 그러니까 100등 바뀐가 봐요. 그죠? 한 203등 정도. 그런가 봐요. 그 빚을 안 내고 비싼 집값을 마련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불가능하죠. 빚 없이 집 샀다는 사람은 연예인밖에 못 봤는데.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렇죠. 그 가계빚 대부분이 사실 부동산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관련한 뭐 조사도 봤는데 1년 내내 한 푼도 안 쓰고 벌었을 때 15년 이상 모아야 된다. 이런 게 화제가 됐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숨만 쉬고. 기사가 엄청 나왔었어요. 그때 막 댓글도 엄청 많이 달리고. 15년 갖고 되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숨만 쉬고 15년이고 숨 쉬고 먹고 하면은 이제 30년 걸리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맞아요. 실제로 이게 2022년에 국토부 주거 실태조사 발표 때 나왔던 얘기고요. 네. 또 2023년에는 국제결제은행이죠. BIS가 자료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가계소득 대비 주택 가격 배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PIR이라고 하는데 이게 11.9배였는데 2023년에 26배로 네네 늘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30평 정도 되는 집을 살려면 가처분 소득 전부 들여서 26년 정도 걸린다. 라는 뜻인 거고요. 네.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서울의 PIR인데요. 이건 주택금융연구원에서 뭐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죠? 발표한 자료입니다. 누가 보면은 자꾸 저거 비트코인 아니냐고. 아. 비트코인 절대 아니고 아파트 주택 가격 배율 지수인데요. 가파르네. 2022년 3분기 11.9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PIR이 늘어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집 살 때 대출 끼고 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계부채 늘어나서 105%를 찍은 거죠. 가계부채가. GDP 대비 가계부채 105%? 비율이 맞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5%를 그러니까 나라가 찍었죠. 버는 돈보다 빚이 더 많다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거죠. 네. 근데 한국은행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가계부채가 GDP의 80%를 넘어가면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105%. 80%가 아니라 105%를 기록하고 있다. 그럼 경제 발목이 잡힌 채로 우린 상당한 시간을 보냈네. 가계부채 100% 넘었다는 얘기는 꽤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발목이 잘린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이게 잔인하시네. 진짜.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봐도 제가 사실은 이제 뭐 돈은 없지만 부동산 자주 가거든요. 혹시나 뭐 좀 싸게 나온 게 있나 해서. 임장도 가고. 근데 생각보다 공인중개사. 가보면 부동산에 매물은 좀 있어요. 좀 나와 있는 닿을 것도 수 없는 예, 매물? 예, 그렇죠. 뭐 그러니까 팔려는 사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팔려는 사람은 있는데 사려는 사람이 나서지 않는 모양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격이 높아진 만큼 매수세는 꺾이고 매도세 올라가는 모습인데, 그래프 보시면 초록색 그래프가 매도세입니다. 그리고 주황색 그래프가 매수세예요. 매수세는 진짜 바닥을 기고 있네요. 네, 그리고 매도세는 하늘을 날고 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만. 두 그래프 격차가 제법 있습니다. 전형적인 매수자 우위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네요. 있고요.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사려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결혼할 때
집을 좀 마련을 하잖아요. 그렇죠. 저희 그렇죠. 셋다 계기가 기혼자인데 제가 15년 전에 이제 집을 사실 샀어요. 죄송해요. 아니. 근데 그때는 둘이서 정말 열심히 모은 거에다가 좀 막 연끌까지 하면은 20평대 아파트 살 수 있었거든요. 대충 서울에서. 그러니까 지방을 안 가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 뭐 엄두 그러니까 못 샀잖아요. 못 샀어요. 저는 또 시기가 부동산이 막 오르고 나서 그리고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엄두도 못 내고 뭐 저는 뭐 주식도 뭐 그랬고 코인도 그랬고 네, 뭐 타이밍이 다 안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서정아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도대체 적기는 언제인가 그렇죠. 사이클이라는 게 있지 않냐 금리까지 합해서 그렇죠. 그래서 적기는 언제야라는 부분에 이제 주목해가지고 픽 해오셨죠. 네, 우리 서정아 제가- 아나운서의 픽으로 넘어갑시다. 네, 제가 오늘 픽 해온 부분은 네. 일단 뭐 문장부터 한 문장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매수자와 매도자의 줄다리기 금리가 승부를 가른다라고 제가 뽑아봤는데요. 아까 그 고수열전에서 김인만 소장이 부동산 상승의 적기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즘 상황, 그러니까 매매 그 거래량이 없는 그 이유를 집을 사는 사람하고 집을 팔려는 사람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사실은 조금 포기를 해줘야 그래야 이제 한쪽으로 확 쏠려가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지금 뭐 가격도 그냥 이렇게 되고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금리다. 이렇게 하나를 꼽았습니다. 다 같이 한번 그 영상을 좀 볼까요? 네. 집값은요. 집을 사려는 매수자, 집을 팔려는 매도자 간의 줄다리기 게임입니다. 앞서서 이제 거래 시장은 제가 겨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서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 지기 팽팽한 싫어합니다. 줄다리기래요. 그렇죠. 집주인들은 팽팽한. 생각이 있죠. 많이 오르지는 않을 거야 당장.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리 내려가고 하는데 내가 굳이 금매로 던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집을 사려는 분들도 아쉽진 않죠. 굳이 지금 내가 무리하게 사야 돼? 꼭 필요한 상황도 아닌데 서로 팽팽하게 당기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 균형을 누가 깨느냐? 결국 하반기에 뭐 6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2번 기회가 있다라고 보는데 반등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세 상승은 아닙니다. 저는 대세 상승이 한번 움직이면 5년에서 7년 정도 집값이 꾸준히 올라가는 걸 저는 대세 상승이라고 합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 총계보다는 좀 더 큰 폭의 반등이 있을 수는 있는데 미국에서 금리 인하 한번 할 때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한번 할 때 시장의 수요자들은 이제 때가 왔구나, 시그널이 왔구나, 어떤 이벤트 트리거로 느끼면서 아마 상당히 유입이 될 겁니다. 네, 저도 사실 저 때를 기다리고 있긴 한데요. 네, 저 2번이 꼭 왔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는 이 부동산 매매 거래량 자체가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뭐 사실 요새라고 해가지고 뭐 집이 뭐 필요한 사람이 없다거나 음. 뭐 팔려는 사람이 없다, 뭐 이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다 있습니다. 근데 거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설명을 제가 좀 드리면요. 부동산 가격이 사실 엄청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이제 너무 올랐으니까 떨어질 걸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곧 떨어지겠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안 사고 나중에 좀 더 기다리면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안 사. 안 살 거야 하니까 네가 일로 와. 네가 좀 싸게 해. 라면서 줄을 당기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원래 보통은 이제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의해서 안 사?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싸게 팔게 하면서 줄을 이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내주는 이런 상황이 딸려갈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와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그렇죠. 거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누구한테 달려갈 것인가를 그렇죠. 결정하는데 좀 변수가 된다는 게 살펴봐야 될 게 금리라는 금리라고 거죠. 이제 김인만 소장은 얘기를 한 거고요. 네. 이제 금리가 등장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팔려는 사람들이 아까 안 사하면서 줄을 당긴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보통은 사줘 하면서 이렇게 돈을 좀 깎아주고 하는데 이제는 파는 사람들도 싸게 금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떨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이 금리가 최근에 이제 부동산처럼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올랐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내려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체로 금리라는 거는요. 보통 부동산하고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내려가고 네. 금리가 내리면 집값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 제가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금리가 이제 오르잖아요. 금리가 오르는 게 아니라 집을 이제 사잖아요. 그러면 대출을 많이 낍니다. 네. 근데 그렇죠. 갑자기 금리가 올라요. 그럼 대출이자가 부담이 됩니다. 부담되죠. 그러니까 이거 안 내고 싶으니까 이제 빨리 팔아버리는 겁니다. 아. 그렇죠? 파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또 누가 사줘야 되는데 그때 또 대출 금리가 높잖아요. 그럼 살려면 대출을 못 끌어요. 또 그 사람도. 그러니까 또 안 팔리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영끌해가지고 집을 샀는데 그렇죠. 대출이자 너무 높아서 사회 초년생들이 버티기가 어려워서 던진다라고 맞아요.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경매 건수가 그렇게 엄청 많대요. 많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나는 또 그 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나도 또 대출을 껴야 되는데 그치. 대출도 비싸거든. 똑같거든요.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함수도. 이제 그렇죠. 거래량이 많이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떨어진다. 그냥 외우시면 돼요. 이렇게. 네. 네,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보통의 경우 많이 그렇죠. 네, 보통은 많이 그래요. 근데 이제 금리도 이제 아까 그럴 거라고 했잖아요. 내려갈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상황에도 사람들도 팔렸는데 금리 떨어지면 나는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안 파는 지금 거구나.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래가 성세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인데 이게 좀 제가 좀 비유를 들면 여러분 당근 마켓 해보셨죠? 네. 네. 당근 마켓 많이 해보시면 막 내고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좀 깎아주세요. 근데 이렇게 음. 하다가 단호하죠. 단호하시네요. 내고 안 되면 뭐 이렇게 나는 쓰시나 봐요. 가격 제한 불가. 제한 불가. 온도가 온도 낮으신 거 아니에요? 당근 온도 높아요. 쿨거래. 쿨거래요? 여하튼. 그냥 거래가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아니 어쨌든 이 내고를 하다가 보면요 막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다가 한쪽이 에휴 그래 요거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고 좀 제가 싸게 그래요. 싸게 해주는 네네. 사람이 있고 네. 아니면 나랑 거래하자. 그냥 제가 그냥 비싸게 살게요 하고 이제 한쪽이 포기를 해줘야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당근 거래인데 계속 지금 채팅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최악이네요. 네. 그러네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 관련해 가지고 금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금리가 떨어질 분위기인지 그게 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 때 이제 돈을 많이 풀어야 되잖아요. 사람들 돈 많이 쓰라고. 그래서 이제 금리를 막 많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되게 글로벌한 현상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나라가 물가를 잡는다고 금리를 많이 올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보통 미국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제 미국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결정을 하면 온 세계가 이제 다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미국이 21년 말에 물가 상승률이 10%, 그때 9.6%까지 올랐었어요. 10% 가까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이걸 막 잡아야 되니까 금리를 막 열심히 올렸죠. 네, 금리를 막 올려서 잡은 거예요. 자이언트 스텝 막 그렇죠. 이러면서. 자이언트 스텝. 쿵쿵쿵.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막 돈을 이제 어쨌든 막 걷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3% 초반까지 지금 잡아뒀습니다. 물가 상승률. 네. 선방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해서 조금 돈을 풀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이제 좀 생각들이 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한번 기사를 하나 같이 보시면요. 지금 비둘기된 파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파월이라는 사람은요 연방준비제도 아까 말한 그 연방준비제도를 이끄는 의장입니다. 제일 수장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발언을 한 거예요. 머지않아 금리 인하 확신이 설 것이다. 어허.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저 사람이 뭐 확신이 선다. 그러니까 언제 하겠다 이건 아니지만 앞으로 좀 내리겠다 이런 하긴 할 거다. 뉘앙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네. 비둘기된 파월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돈을 이제 잘 풀 것 같다. 굉장히 평화적으로. 앞서는 매였거든요. 그쵸, 그때 계속 매였. 걷어들이는 그쵸. 매였다가 네, 이제 이제는 비둘기 그렇죠. 느낌이 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근데 원래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2%대 거의 그렇죠. 그렇잖아요. 2%를 그러니까 좋아하죠. 2%대까지 가진 않았지만 워낙 오랫동안 코로나 이후에 계속 고금리였으니까 이제는 좀 금리를 피벗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분위기가 조금 그래도 들기 시작했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인식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나라도 뭐 비슷합니다. 뭐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를 제가 가져왔는데 와, 우리도 정말 와. 빅스텝 했어요. 그렇죠. 그죠? 계속 나름 그러다가. 가파르게 올라왔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뭐 약간 사이클상 좀 내려야 되지 않을까? 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가가 높으니까 이 자영업자와 그리고 서민들이 좀 힘들어요. 서민 너무 힘듭니다. 사과가 먹고 싶어요. 사과 4,000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서민들도 힘들지만 기업 하시는 분들 이런 그럼요. 분들은 진짜 힘들거든요. 아니 중소기업에서 대출 받으려면 5, 6% 그냥 넘어간다더라고요. 어떡해. 이렇게 또 사채야, 열심히 뭐야. 그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게 비싸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경기가 안 좋으면 당연히 부동산 시장도 안 좋아지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이제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일단 한국은행은 그 전까지 계속 금리를 올리다가 음. 이제 확 내리지 못하고 그리고 올해는 그래도 동결 그러니까 그대로 가겠다 이렇게 하긴 했어요. 아까도 보니까 올해 들어서는 이렇게 일자로 그렇죠. 그래프가 일자로 가고 간 게 그 있더라고요. 동결한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또 이창용 하는 한국은행 총재가 약간 조금 이 기사를 하나 더 보면요. 지금 보면 기사 그러니까 한번 띄워주시죠. 네, 시장에서 우리가
금리를 내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네. 예, 약간 워워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올해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좀 어렵다. 네. 5월까지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신중해, 말을 한 신중해. 거예요. 예.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또 금리를 인하해 버리면 네. 다시 또 물가가 오를 수 있기 출렁출렁 할 수 때문에. 있습니다. 맞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또 한국은행법에 네. 규정된 제1 책무 중에 하나가 물가 안정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한국은행 건물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음. 이번에 새로 지은 건물이긴 한데 거기에 진짜 큰 돌판에 궁서체로 물가 안정 이렇게 써 있어요. 남대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건물 안에 그만큼 한국은행한테 물가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시장의 아우성에도 한국은행 총재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는 좀 인상을 받아요. 그렇죠. 이게 물가 잡는 게 한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면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서 이제 물가가 오르는 걸 늘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금리, 우리나라 물가, 우리나라가 잡는 건데 네. 사실 또 미국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쵸, 절대적으로. 그쵸. 네.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네. 좀 슬픈 네. 얘기지만 저 미국이 또 그렇게 가면 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가장 최신 기사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서정 오늘 아나운서 피곤해 보이죠? 다크서클이. 왜냐면 미국이랑 반대니까 그 뉴스 때문에 잠을 못 자셨어. 그건 아니고 여하튼 얘기해 주세요. 네, 어쨌든 제가 좀 이렇게 좀 잠이 잘 안 와가지고 4시까지 기다렸는데 물가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FOMC라고 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금리를 결정을 하는데 어제가 아니죠. 오늘 4시에 딱 발표가 된 게 5회 연속 금리를 동결하겠다. 동결. 네, 기준금리는 5.25에서 5.5%로 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좀 예상된 결과긴 했습니다. 동결이.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점도표라는 건데요. 미래를 예측할 때는 점도표를 봐야 점도표를 된다라고 봐야 하긴 된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점도표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 금리를 결정하는 그 높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사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향후 금리에 대해서 이렇게 점을 하나씩 찍는 거예요. 점점점점 향후. 네.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네. 그 가장 왼쪽을 보시면 이 2024년으로 돼 있는데 제가 노란색으로 선을 그어놨습니다. 현재 네. 금리 이렇게. 네, 현재 금리. 현재 금리보다 지금 보시면 내려갈 것이라고 그 점이 많죠. 네. 2024년 쪽에 이건 내려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2025년을 보시면 더 내려갑니다. 2026년은 더 내려가고요. 그 제일 끝에 있는 건 장기 추세거든요. 장기 추세도 보면 굉장히 내려와 있는 현재에 상황입니다. 비해서 상당히 내려가 있네요. 그렇죠. 앞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거를 조금 시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가장 점이 많은 2024년에 가장 점이 많은 이 중간값이 네. 그 현재 금리에서 하나, 둘, 세 칸 네. 밑에 있어요. 네. 3% 정도인가?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세 번 0.25씩 내리니까 0.75를 내리겠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세 번. 한 번에 팍 내리지 않고 보통 0.25씩 내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3번 정도는 내리겠다 이런 걸 좀 암시하는. 아하. 그러니까 0.75를 내릴 것이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가장 많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보통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 번이냐, 두 번이냐, 세 번이냐, 세 번이냐 가지고 막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세 번이 나온 거잖아요. 세 번이 지배적인데요. 세 번이 그래프 보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신났어요. 그래서 세 번이나 네, 내리는구나. 그래서 아까 제가 아까 4시쯤에 살짝 이제 비트코인은 어떻게 됐지? 비트코인이 엄청 올랐고요. 나스닥 보니까 엄청 올랐고요. 오늘 아침에 9시에 보니까 한국 시장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네, 경기 이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많아졌고요. 이제 금리 인하를 좀 확실하게 좀 시사한 느낌이 나니까 이제 언제 할 건지 이런 걸 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대감은 이미 반영이 된 거고. 네. 그러니까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뭐 경기, 금리, 뭐 정부 정책 이렇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중에 이제 금리 부분에 대해서 서장엄 아나운서가 정리를 해오셨어요. 네. 그러면 정부 정책은 어떨까와 관련한 게 제가 꼽은 픽입니다. 그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부동산은 심리, 정부의 카드 남발은 끝장을 증명하는 거 아닌가?입니다. 일단 토론 내용을 바로 저는 보고 갈게요. 아까 이제는 교수님께서 신생아 대출 얘기를 하셨죠. 네. 딱 어떤 생각이 드세요? 거기까지 왔어? 거기까지 왔어. 신생아까지 대출해줘야 올 때까지 왔어. 한국의 부동산 가격에 받치는 거야? 그러면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대출해줘야 돼요. 네. 네. 그만큼 사실은 기대감이 지금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린벨트까지 풀어줘? 더 이상 없을 것 같아. 군사지역 해제까지 그렇죠. 뭐 이런 그러니까 거잖아요. 이거죠. 네.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처음에 나왔을 때가 기대감이 가장 커요.
나올 게 많으니까. 그렇죠. 지금 근데 정부는 엄청나게 정책을 내다 보니까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집권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요. 제가 정책을 세보니까 15개가 나왔어요.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이네요. 네? 네. 저희가 전 정부 때는요. 뭐 정책 23번 나왔다고 난리를 쳤는데요. 지금 조용해요. 그런데 시장의 참여자들은 알아요. 뭐냐면 우와 이렇게 하는데도 부동산가가 안 오르고 더 나올 게 있는 거야. 신생아 대출 다음에 그럼 대학생 대출. 근데 실제로 대학생 대출 나옵니다 지금. 제가 국토부 장관이라도 굳이 나서서 규제를 하고 풀고 브리핑하고 싶습니까? 정부는 개입 안 하고 싶습니다. 그냥 물 흘러가듯이 인플레이션 정도 그냥 방어를 해주면 베스트인데 시장이란 거는 그게 아니죠. 집값이 급등해서 오버슈팅이 되면 규제를 해야 되고요. 집값이 급락해서 언더슈팅이 되면 규제를 풉니다. 그 메커니즘이고요. 일례로 최근에 이제 뭐 신생아 대출 말씀하셨는데 신생아 대출은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연계가 된 정책이고요. 그거로 집값을 부양하겠다는 정책이 아닙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달랐는데 어디에 좀 동의가 많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정부 부동산 분야 국정 과제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였어요. 그래서 집권 2년 차인데 줄줄줄 나온 거는 다들 뭐 기억하실 거고 아까 말했듯이 뭐 15개가 벌써 나왔다고 하네요. 네. 내용들은 뭐 당연히 다 대략 다 규제 완화입니다. 그제인가 봐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그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 라고 밝혔어요. 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뭐였었냐면은 그 문재인 정부 때였는데 그 2030년까지 공시지가를 시세의 90%까지 올리겠다 이 계획이었거든요. 이 공시가격이 뭐냐면은 그 뭐 보유세, 뭐 건강보험료 이런 67가지 행정제도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주요 지표를 네. 좀 시세에 맞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는 얼마짜리 이렇게 비싼 부동산 갖고 있으면서 세금 이거밖에 안 내? 라는 얘기. 이런 거를 좀 해결하겠다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말해서. 그렇죠. 그걸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부동산에 있는 그런 근거한 그런 세금들을 좀 깎아주겠다. 그렇죠. 뭐 이런 감세 거잖아요. 정책이죠. 한마디로 보유세 말하면. 같은 것들.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저는 부동산이 좀 많지 않아가지고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있어요 한마디기? 그러니까 없어요. 없는데 네. 없는데 없어서 좀 와닿진 않거든요. 이게 잘. 근데 좀 무엇보다 좀 법을 좀 바꿔야 하긴 하는 그런 맞아요. 이슈인 국회에서 거잖아요. 그죠? 바꿔야 돼요. 예. 또 사실 근데 실제로 또 가능할지도 모르겠고 뭐 제가 보니까 뭐 세수펑크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근데 어쨌든 이런 태도가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가 좀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치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면 이 정부는 부동산에 관대하다 이거예요. 나는 관대하다. 당신의 땅값이 올라도 그것 때문에 세금적인 부담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땅을 살 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칠게 말하면 이 부분은 부동산 부양을 추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의 카드, 이런 식의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카드들이, 이런 정책들, 메시지들이 시장 입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안 좋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게 이광수 그 소장의 생각인 거고요. 네. 뭐 당연히 이제 김인만 소장은 아유 부동산이 너무 떨어지니까 정부가 대응하는 거지 뭘 그렇게 받아들여 요 말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월에 사실은 발표된 대책도 좀 어마어마했는데 네. 근데 조금 그거는 기저효과적인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 결과적으로 정부가 꺼내는 카드 대비 시장에 미치는 약발이 뭐 엄청나진 않다라는 게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죠? 정부가 노력하는데도 정책이 약발 제대로 안 맞는다라는 결과 값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분석 중에 제일 많은 건 정책이 오락가락한다. 부분도 있어요. 여러 신호가 좀 뒤섞여 있다라는 건데요. 실수요자들한테 이 집 못 사나지 서장을 만나면서 같은 여전히 수도권 집값이 비싸니까 이걸 좀 낮추겠다는 생각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을 통해서 낮추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죠. 공급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제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얘기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지난해 8월이었어요. 빚내서 집 사라는 신호를 안 줄 거야. 그다음에 꾸준한 공급 신호를 줄 것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또 가계 부채가 심각하다는 얘기 이제 김나영 아나운서가 했잖아요. GDP 대비 105%라고 네. 경제 발목을 잡고 있다. 수정 아나운서는 발목이 이미 잘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GDP에 그렇죠. 바로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내수 시장이 움직이지 않아요. 빚 있으면은
사과 먹겠어요? 못 먹죠. 그렇죠. 여기다 물어봐야 되나? 사과를 못 먹잖아요. 그냥 못 먹어요. 그런 네.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윤석열 정부가 이제 이것저것 규제를 좀 뭐 완화한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 그 DSR이라고 하죠. 강력한 이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네. 이거는 이제 풀지 않고 있는 게 이제 가계부채 네. 그런 것 때문이군요. 네.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 힘들었어요. 맞아요. 대출 받을 네. 때. DSR이라는 게 40% 네, 이렇게 묶여 40%죠. 있거든요.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까지 감안해서 대출금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서정 아나운서가 집을 사기 위해서 빌리려고 해도 야 너 주택 이거 담보로 잡아도 너 신용대출 얼마 있더라? 그쵸. 그것까지 감안했을 때 어떻게 너 하셨어요? 요만큼밖에 그래요? 어떡해요? 너한테는 이만큼밖에 돈을 빌려줄 수 없어 라는 그렇죠. 게 DSR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대출 규제 중에서 DSR이 가장 강도가 높은 제도로 맞습니다. 꼽힙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진짜 거의 막 저주하다시피 하면서도 DSR은 안 풀었어요. 제일 강도 높은 건데. 그러게요. 이게 되게 모순적인 게 DSR 40% 틀은 그대로 두는데 보금자리로는 또 풀어준단 말이죠. 그런 대출 가끔 이렇게 숨통은 튀어줘. 네. 그러니까 오락가락 이런 얘기가 오락가락이에요. 이게 막 기사들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오락가락 이렇게 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근데 그 대부분 내용이 DSR이랑 관계된 내용인데 그렇죠. 심지어 최근에는 이 DSR 플러스 스트레스 DSR을 도입했어요. 스트레스. 이게 뭐냐면은 스트레스 진짜 스트레스다 진짜. 네, 대출 이용 기간 중에 금리가 오를 수 있는 가능성까지 감안해서 선 반영해서 한꺼번에 대출금을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금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출 금액이 더 줄어들죠. 금액이 금리가 오를 수도 있으니까 나는 자네에게 얼마밖에 못 빌려주네. 은행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헛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대출 규제가 더 세지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뭐 윤석열 정부는 이제 사실 처음에 막 뭔가 규제 완화를 하겠다. 이렇게 문재인 다 싫어 막 그렇죠, 이러면서. 그렇죠. 옛날에 뭐 규제 완화 규제를 너무 했으니 완화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약간 뭐 순도 100%딱 규제 완화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어렵고 좀 헷갈리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시장이 받아들이느냐. 네. 그러니까 부동산의 이제 시장 참여자의 심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부동산이 사실 심리다. 뭐 주식이나 코인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도 그런 영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심리죠. 그래서 헛갈리게 하면 안 됩니다. 정책의 메시지는. 그래서 실제로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장의 심리가 어떤지를 보니까 국토연구원이 달마다 하는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 소비자 심리 조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최신 버전을 보면은 수치가 둘 다 100 이하예요. 100 이하가 의미하는 거는 100보다 높으면 뭐 102, 103이면 부동산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100 밑은 부정적으로 보는 건데 다 밑이에요. 부정적으로 본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100 밑에서도 조금 오르긴 아까 대가리를 드는 것처럼 조금 오르긴 했는데 네. 그래도 이게 완전한 회복세라고 보긴 어렵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보합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까 서정 아나운서가 말한 줄다리기 상태다와 이제 일치되는 수준의 수치를 보일 수가 있어요. 네, 줄다리기 상황에서는 또 금리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시청자분들도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꼭 알겠습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CBS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고수 열전에 이어서 2부 고수 열전 픽까지 저희가 했는데요. 여기까지 들으니까 우리의 영원한 숙제 대체 주택은 언제 사야 하는 것이야. 도대체 서정 아나운서가 가장 집중해서 들은 것 같았던 이 시간 좀 감이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감만 왔어요. 감만. 감이 중요합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매수자와 매도자 간 팽팽한 줄다리기 상태다라는 네. 게 현재 상황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무엇이 변수냐라고 했을 때 금리를 좀 눈여겨보시면 된다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목요일 2시에는 닥터 둠으로 불리시는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그리고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모셔서 이거 어렵게- 대단한 분들 어렵게 모셨습니다. 얘기 되죠. 저희가. 얘기 네. 되죠. 얘기 우리 됩니다. 경제에 무지막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리 오늘이랑도 연결되네요. 그죠? 그러게요. 미국 경제 상황, 미국 금리 결정에 대해서 고수 열전을 벌이겠습니다. 고수 열전이 이렇게 팽팽한 입장을 음. 밸런스 있게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입체적으로. 맞습니다. 맞아요. 풍부하게. 저희가 또 그것도 굉장히 신경 쓰잖아요. 밸런스 맞아요. 다 그럼요. 맞추고. 거기다 우리가 이렇게 주저리 최신 뉴스까지 큐레이션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맞아요. 고수열전 픽까지 저희 셋이 최신 뉴스 큐레이션 해드리니까요. 목요일 2시에 다시 꼭 오시고요. 저는 CBS 윤진아 기자였습니다. 서정아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나연 기자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